저 아이 어디서 본 것처럼 낯이 익어. 늦은 밤 재래시장 한 구석. 기둥에 기대 서 있는 작은 아이 하나. 추위에 엄볼 가로등 아래 떨리는 표정까지. 낯선 아이인데도 44살 재벌회장 강현도는 이상하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의 왼손 손등에 찍힌 붉은 점을 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점은 현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정자증으로 평생 아이가 없을 거라 진단받은 사람. 그렇다면 어떻게 저 아이에게 그 표식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따뜻한 위로와 작은 행운이 살포시 닿기를 바랍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오래된 재래시장 골목에는 하나둘 불이 꺼지고 있었어요. 철거된 포장마차 자리에는 기름때 묻은 비닐만 나뒹굴었고 생선 가게 앞 얼음 녹은 물이 하수구로 졸졸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남은 떡볶이를 스티로폼 통에 쓸어 담으며 셔터를 반쯤 내렸고 과일 가게 사장님은 상한 귤을 골라내다 말고 허리를 펴며 한숨을 내쉬었죠. 장사가 끝나가는 시장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지지직거리며 깜빡이고 좁은 골목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어요. 사람들 발길이 뜸해지자 고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생선 가게 앞을 서성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낡은 기둥 옆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어요. 6살 서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은 구겨진 종이봉투를 두 손으로 꼭 끌어안은 채 기둥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얇은 면바지에 색이 바랜 파란색 점퍼를 입은 아이의 볼은 차가운 바람에 발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발끝만 바라보던 하늘은 이따금 고개를 들어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올 방향이었죠. 사실 엄마는 오늘도 야간 근무였습니다. 출근 전에 분명히 말했어요. 하늘아, 오늘은 집에서 기다려. 문 꼭 잠그고 있어. 엄마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다정했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방 안이 어두워지자 하늘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형광등 스위치에 손이 닿지 않았거든요. 의자를 끌어다 올라가 봤지만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의자가 흔들려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창밖 가로등 불빛마저 무섭게 느껴졌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괴물 숨소리처럼 들렸고 화장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누군가 걸어오는 발자국 같았습니다. 하늘이는 결국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까지만 가면 불빛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덜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에 도착하니 가게들은 이미 문을 닫고 있었고 아는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자니 집까지 가는 골목이 너무 어두웠고 그 자리에 서 있자니 추위가 발끝부터 올라왔어요. 하늘은 종이봉투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낮에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얼굴을 그린 거였습니다. 선생님이 잘 그렸네 하고 칭찬해 주셔서 구기지 않으려고 봉투에 넣어왔는데 지금은 그게 유일하게 따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앞 우회도로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44살의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에 회색 머플러를 두른 그는 젊은 나이에 비해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오랜 시간 무거운 것을 짊어진 사람의 인상을 풍겼습니다.
강현도였습니다. 그는 대기업 강성그룹의 부회장이었지만 오늘따라 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혼자 핸들을 잡았어요. 이사회에서 터진 문제, 끝나지 않는 서류 더미, 집에 가도 텅 빈 거실뿐인 삶이 숨막혀서 그냥 어디론가 달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현도에게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었어요. 이혼한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 빈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오래된 시장 앞을 지나게 된 거였죠. 현도는 차에서 내려 담배를 꺼내려다가 문득 시선을 멈췄습니다. 시장 입구 기둥 옆에 서 있는 작은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이겠거니 부모가 근처에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현도는 천천히 아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의 얼굴이 좀 더 또렷이 보였어요. 둥근 이마, 살짝 올라간 눈꼬리. 현도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어디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종이봉투를 고쳐 잡는 순간 현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왼손 손등에 붉은 반점이 있었어요. 동전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선천성 혈관종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현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왼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지금은 거의 희미해졌지만 분명히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의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지금 저 아이의 손등과 똑같았어요. 현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에게는 아이가 있을 수 없다고, 의사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무정자증. 그 진단을 받은 날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선고,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이혼.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 시간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아이는 마치 거울 속 어린 시절의 자신처럼 서 있었어요. 꼬마야. 현도의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에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딘가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들어 낯선 아저씨를 올려다보았어요. 무서운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현도는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지만 오랜 세월 그런 말투를 써본 적이 없어서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종이봉투를 더 꽉 끌어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도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캐시미어 코트 자락이 축축한 바닥에 닿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왼손 손등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붉은 반점이 선명했습니다. 자신의 왼손을 펴서 나란히 놓아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두려웠거든요. 만약 정말로 같은 자리에 같은 자국이 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4년을 살면서 눈물이 차오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요? 회사에서 어떤 위기가 닥쳐도 아버지에게 어떤 질책을 받아도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도 모르는 아이 앞에서 목이 메어오고 있었어요. 추웠구나. 현도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저씨의 목소리가 무섭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딘가 슬픈 목소리였거든요.
바로 그때 골목 저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도는 고개를 돌렸어요. 손수레를 끌고 오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어머, 하늘이 또 나와 있네. 할머니의 목소리에 현도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섰어요. 할머니는 현도를 힐끗 쳐다보더니 하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72의 나이에도 손수레를 끄는 손은 꽤 단단해 보였어요. 이 추운 밤에 또 혼자 나왔어? 엄마 올 때까지 할머니 옆에 있어. 시장에서 떡꼬치 노점을 하는 말순 할머니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현도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발길을 돌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 아이가 누구인지, 왜 자신과 닮은 건지 그 답을 알기 전까지는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말순 할머니 뒤로 숨듯이 섰어요. 하지만 한번 고개를 돌려 낯선 아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손수레를 세우고 하늘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또 혼자 나왔구나. 밥은 먹었어? 투박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인 정이 묻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거친 손이 하늘의 차가운 볼을 감싸쥐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저었어요. 배가 고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가 따뜻한 거 줄게. 말순 할머니는 손수레에서 보온통을 꺼냈어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어묵 국물이었습니다. 장사하고 남은 걸 버리지 않고 늘 가져다니는 게 습관이었죠. 혹시나 이 아이를 만날까 싶어서요. 종이컵에 국물을 따라 하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조심해. 뜨거워. 하늘은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쥐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 퍼져나갔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현도는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려다가 할머니가 나타나는 바람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거든요. 말순 할머니는 현도를 힐끗 쳐다보았어요. 낯선 남자가 밤에 아이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영 불안했습니다. 비싼 코트에 고급 승용차라니 이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아이를 해치려는 건 아닌지 아니면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닌지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손님, 뭐 찾으시는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현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가 혼자 있길래요. 이 동네 사람 아니신 것 같은데. 네,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현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쉽게 믿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시장에서 다 아는 아이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단호한 경고였습니다. 현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추워 보여서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현도의 얼굴을 살피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장 위험한 사람 같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하늘은 어묵 국물을 다 마시고 빈 종이컵을 할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에 말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 착하지. 엄마 오면 같이 집에 가야 해, 알았지?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렇게 작은 아이가 밤마다 혼자 이 추운 시장 입구에 나와 있다니. 도대체 부모는 뭐라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요.
현도는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 아이가 자주 혼자 나오나요? 말순 할머니는 현도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잠시 후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자주요? 거의 매일이지. 엄마가 밤에 일 나가면 이 아이 혼자 있잖아요. 집이 무서우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매일이요? 네. 불쌍해서 내가 챙기는 거예요. 시장 사람들 다 알아요. 이 집 사정. 현도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매일 밤 혼자 나오는 6살 아이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요? 그 질문에 말순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요? 그런 사람 없어요. 네. 이혼했대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얼굴도 한 번 못 봤다더라고. 현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아이가 태어나기 전. 얼굴도 못 봤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이혼한 시점, 그 후로 연락이 끊긴 전처, 그리고 눈앞에 이 아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혼자 키우는 거예요. 병원에서 청소 일하면서 낮에는 잠깐 나와서 아이 밥 먹이고 밤에는 또 일 나가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늘 혼자인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쩌겠어요. 애 맡길 데도 없고 친정도 멀고 그냥 버티는 거지 뭐. 현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왼손 손등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도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면, 자신이 몰랐던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손님,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현도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아이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할머니의 눈이 현도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현도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 아이가 내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밤에 혼자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한참 동안 현도의 얼굴을 살피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은 고맙지만 함부로 끼어들면 안 돼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는 건데 괜히 이상한 사람들 들락거리면 더 힘들어져요. 경고이자 부탁이었습니다. 현도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경계가 느껴졌고 자신도 아직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현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할머니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종이봉투를 여전히 꼭 끌어안은 채로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현도는 억지로 발을 뗐어요. 한 발, 두 발,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무언가를 묻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한 눈이었습니다. 현도는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왼손 손등의 붉은 반점, 자신과 닮은 이목구비, 그리고 할머니가 했던 말들. 이혼했대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현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차는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시장 입구가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작은 그림자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현도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면 그 가능성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현도는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핸들을 붙잡은 채 오래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을 받던 날, 의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아이를 갖기 어렵다고 했던 그 말. 그 진단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었죠. 본가의 압박, 아내와의 갈등, 그리고 결국 이혼까지. 그런데 만약 그 진단이 틀렸던 거라면?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라면? 현도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추위에 발갛게 물든 볼, 종이봉투를 꼭 끌어안은 작은 손, 그리고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눈빛. 새벽이 될 때까지 현도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 아이가 누구인지, 정말 자신과 관련이 있는 건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현도는 그제야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지하 1층 복도에서는 지안이 마지막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어요.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근무가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목은 걸레를 짜느라 욱신거렸어요. 34살 서지안. 그녀는 이 병원에서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외주 용역 소속이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야간 수당이라도 받으려면 이 시간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지아는 청소 도구함에 걸레와 대걸레를 정리하고 탈의실로 향했어요. 낡은 사물함을 열자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푸석푸석한 피부,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눈가. 34살이라기엔 너무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지아는 한숨을 삼키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늘이 생각났습니다. 오늘도 혼자 집에 두고 왔어요. 출근 전에 컵라면이랑 주먹밥을 만들어 놓고 배고프면 먹으라고 했죠. 형광등 스위치에 손이 안 닿으니까 스탠드를 켜두고 나왔고 무서우면 이불 덮고 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게 지안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볼을 스쳤어요. 지안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버스를 타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냥 걸어가기로 했어요. 재래시장역 골목을 지나면 집까지 20분 정도였습니다. 시장 입구가 보이자 지아는 습관처럼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혹시 하늘이 나와 있지는 않은지. 그 아이는 집이 무서우면 시장 쪽으로 나오곤 했거든요. 말순 할머니가 몇 번 데려다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지아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시장 입구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지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말순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어요. 하늘이었습니다. 지아는 거의 뛰다시피 달려갔어요. 하늘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보자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하늘이 지안에게 달려왔습니다. 지안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왜 또 나왔어?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안도한 건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하늘의 작은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아는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다가와 지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내가 챙기고 있었어. 어묵 국물도 먹였고.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맨날 이러셔서 어떡해요. 지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저었어요. 뭘 그래.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데. 그나저나 오늘 이상한 남자가 있었어. 이상한 남자요?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비싼 코트 입은 남자가 아이한테 말 걸더라고. 내가 쫓아버렸어. 지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무슨 남자였어요? 뭐라고 했어요? 몰라. 그냥 아이가 추워 보여서 그랬다고 하던데. 근데 눈빛이 이상했어. 아이를 자꾸 쳐다보더라고. 지아는 하늘을 다시 끌어안았어요. 하늘아,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그냥 엄마 어디 갔냐고 물어봤어요. 그래. 다른 건? 아니요. 지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그래. 얼른 집에 가. 애가 피곤해 보여. 지아는 하늘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고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의 손이 차가웠어요. 지아는 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걸었습니다. 반지하 집까지 가는 길이 오늘따라 멀게 느껴졌어요. 하늘아, 앞으로는 집에서 기다려야 해. 알았지? 네. 밖에 나오면 안 돼. 위험해. 근데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아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더 일찍 올게. 응? 거짓말이었어요. 더 일찍 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지하 집에 도착했어요. 낡은 철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반지하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습기 때문에 벽지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방문을 열고 하늘을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스탠드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식어버린 컵라면이 놓여 있었어요. 반쯤 먹다 만 흔적이었습니다. 옆에는 낮에 유치원에서 그려온 그림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아는 그 그림을 집어들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엄마 얼굴이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 옆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라고 써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늘아, 이거 엄마 그린 거야? 네.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했어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아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정말 잘 그렸다. 엄마가 보물처럼 간직할게. 하늘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지안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자, 이제 씻고 자야지. 내일 유치원 가야잖아. 지안은 아이를 씻기고 잠옷을 입혔어요. 이불을 덮어주며 옆에 누웠습니다. 하늘은 금방 잠이 들었어요. 피곤했던 거죠. 지아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이의 왼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작은 손. 손등에 붉은 반점이 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선천성 혈관종이었어요. 의사는 크면서 옅어질 거라고 했지만 6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지아는 그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도 같은 자리에 같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신기하다고 생각했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닮을까 웃으면서 얘기했던 기억도 났어요. 그런데 정작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은 곁에 없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할머니가 말한 이상한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비싼 코트를 입은 남자, 아이를 자꾸 쳐다봤다는 남자. 설마,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아이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연락한 적도 없고 찾아온 적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지아는 아이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요즘 들어 하늘이 자주 피곤해했거든요. 기침도 잦아졌고 밥도 잘 안 먹으려 했습니다. 그냥 감기려니 했는데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하나.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현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병원비. 이번 달 월세도 아직 못 냈어요. 전기세도 밀렸고 하늘 유치원비도 다음 주까지 내야 했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빠듯했어요. 지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다음 달 월급 나오면 그때 데려가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일 또 오후 4시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 전에 하늘 밥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빨래도 해야 했어요. 오전에 잠깐이라도 자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월세 독촉 문자가 떠올랐어요. 집주인이 이번 주 안에 못 내면 나가라고 했거든요.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었습니다. 친정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이혼할 때 반대했던 부모님은 결국 딸을 외면했어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버텨야 했어요. 이 아이 하나 지키려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지아는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 손을 놓지 않으려고 지아는 매일 밤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했습니다. 무릎이 까지도록 바닥을 닦았고 손이 트도록 걸레를 짰어요.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그제야 눈을 감았어요. 몇 시간이라도 자야 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아는 몰랐습니다. 오늘 밤 시장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남자로 인해 자신의 삶이 곧 뒤흔들리게 될 거라는 것을요. 반지하 창문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엄마와 아이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어딘가 위태로웠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평화였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현도는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어요. 꿈에서도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왼손 손등에 붉은 반점,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눈빛. 결국 현도는 오늘 퇴근길을 바꾸기로 했어요. 기사님, 오늘은 다른 길로 가죠. 뒷좌석에서 현도가 말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힐끗 쳐다보았어요. 어디로 갈까요, 부회장님? 구시장 쪽으로요. 거기 재래시장 있잖아요.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방향을 틀어 재래시장 쪽으로 향했어요. 저녁 7시 반쯤이었습니다. 시장은 아직 완전히 문을 닫지 않았어요. 몇몇 가게에서 마지막 손님을 맞고 있었고 노점들도 정리를 시작하는 중이었습니다. 현도는 시장 입구 근처에서 차를 세우게 했어요. 잠깐 내렸다 올게요. 여기서 기다려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도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시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코트깃을 세우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떡꼬치 노점 앞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하늘에게 떡꼬치 하나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아이는 두 손으로 꼬치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도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저렇게 웃는 얼굴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날 밤 시장 입구에서 만났을 때는 두려움에 질린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떡꼬치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현도는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떡꼬치 하나가 이렇게 큰 기쁨인 거구나. 자신은 평생 그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요? 하늘은 떡꼬치를 한 입 베어 물며 말순 할머니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뭔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모습이 보였어요. 현도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할머니가 경계할 테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과일 가게 앞에 서서 뭔가를 고르는 척하며 아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이 떡꼬치를 먹다가 왼손으로 입가를 닦았어요. 현도의 시선이 그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붉은 반점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동전보다 조금 작은 크기, 손등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그 붉은 점. 현도는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지금은 거의 희미해졌지만 분명히 같은 위치에 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지금 저 아이와 똑같았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위치도 크기도 모양도 똑같았습니다. 현도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님, 귤 사실 거예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현도는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이거 하나 주세요. 아무거나 집어서 돈을 건넸습니다. 귤 한 봉지를 받아들고 다시 아이 쪽을 바라보았어요. 말순 할머니가 정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떡꼬치를 다 먹고 빈 꼬치를 할머니에게 돌려주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현도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 엄마 걱정하잖아. 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그런데 일어서다가 휘청거렸습니다. 현도의 눈이 커졌어요. 말순 할머니도 놀란 듯 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어디 아파?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웠어요. 아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현도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어요. 열은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밥 잘 먹어? 네. 거짓말. 또 컵라면만 먹었지?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발끝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한테 얘기해야겠다. 애가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 현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아픈 건가? 그런데 왜 병원에 안 데려가는 거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할머니가 며칠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청소 일하면서 아이를 혼자 키운다고 했죠. 돈이 없어서 그냥 버티는 거라고요. 현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현도 쪽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제 봤던 그 남자라는 걸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현도는 자리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천천히 다가갔어요. 도망치면 더 수상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현도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어요. 또 오셨네요. 네.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가요. 오늘도 우연이군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현도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하늘은 할머니 뒤에 숨듯이 서서 현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아 보였어요. 현도는 아이에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안녕, 꼬마야.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아이를 감싸듯 앞으로 나섰어요. 손님, 대체 왜 이 아이한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현도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신경이 쓰여서요. 왜요? 남의 아이인데. 할머니의 눈이 매서웠어요. 현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 아이를 보면 마음이 이상해져서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현도의 얼굴을 살피더니 조금 누그러진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한 마음 품지 마세요. 이 아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키우는 건데 괜히 끼어들어서 상처 주지 마시고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정말요? 네.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현도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 아버지요. 정말 한 번도 나타난 적 없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걸 물으세요? 그냥요. 그냥은 없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묻는 거 아니에요? 현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남자요. 아이 낳기 전에 이혼했대요.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를 거예요. 엄마가 연락 안 했으니까. 현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른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왜 연락 안 했을까요? 그야 사정이 있었겠죠. 자세한 건 나도 몰라요. 그냥 주변에서 들은 얘기예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하늘아, 집에 가자. 어두워지기 전에.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한번 현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현도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무언가를 묻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알아본 것 같기도 한 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현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른다. 이혼하기 전에 임신했다. 연락을 안 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현도는 차로 돌아왔어요. 부회장님, 어디로 갈까요? 회사로요. 기사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현도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시장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현도는 곧장 집무실로 향했어요. 비서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일정은 다 끝나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38살의 민재는 현도의 오른팔이었어요.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이 뛰어났고 무엇보다 입이 무거웠습니다. 현도는 민재를 집무실 안으로 불렀어요. 문 닫아. 민재가 문을 닫고 다가왔습니다. 현도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현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6년 전 내 진료 기록 있잖아. 네. 무정자증 진단받았을 때 기록. 그거 다시 확인해봐.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왜요? 그냥 확인해봐. 그리고 하나 더.
현도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전처 서지한 씨 조사해줘. 지금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있는지. 민재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이요? 응, 아이. 현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민재가 나간 뒤 현도는 혼자 집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현도는 왼손을 펴서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해진 붉은 자국이 보였어요. 저 아이에게도 똑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현도는 눈을 감았어요. 만약 정말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면 지금까지 6년 동안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엄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 예감이 현실이 되면 자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현도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안의 삶은 소리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늘을 유치원에 보내고 빨래를 널고 오후 4시 출근에 맞춰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주인 아저씨였습니다. 하늘이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집주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월세는 이번 주 안에 꼭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재계약을 못 하겠어요. 다음 달까지만 있다가 나가줘요. 네.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저 여기 3년 넘게 살았잖아요.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고요. 사정이 생겼어요. 자세한 건 말 못해요. 집주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평소에 월세 밀려도 기다려주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집주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지아는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한 번도 나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재계약을 못하겠다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용역회사 담당자가 지안을 불렀어요. 서지안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담당자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미안한데 다음 주부터 출근 안 해도 돼요. 외주 인력 조정이래요. 네. 지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잠깐만요. 저 여기서 2년 넘게 일했잖아요. 야근도 마다 않고 했고요.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나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담당자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집도 잃고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지아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러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아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를 데리러 가야 했어요. 시장 입구에 말순 할머니와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떡꼬치를 먹고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한 입 베어 물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아, 엄마 왔어.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지아는 달려오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체온이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지안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어요. 지안 씨, 무슨 일 있어요? 눈이 퉁퉁 부었잖아. 지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이 애가 요즘 걱정이야. 밥도 잘 안 먹고 자꾸 기침하고 아까도 어지러워서 잠깐 앉아 있었어. 지안은 하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확실히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볼에 혈색이 없고 입술도 하얗게 떠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하얘.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 그 말에 지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하늘이 부쩍 기운이 없고 기침도 잦아졌거든요. 하지만 일자리도 잃었는데 병원비를 어떻게 내겠어요? 네, 시간 나면 데려갈게요. 할머니는 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지안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거 받아. 애 밥이라도 사 먹여. 할머니, 이건 안 돼요. 할머니도 형편이 넉넉지 않으시잖아요. 됐어. 나야 혼자 먹고 살면 되지만 애는 밥을 먹어야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지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중간중간 기침을 했어요. 평소 같으면 뛰어다녔을 텐데 오늘은 걸음도 느렸습니다. 하늘아, 힘들어? 엄마가 업어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힘들까봐 괜찮다고 하는 거라는 걸 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다음 달 말까지 퇴거 요망. 지아는 그 종이를 떼어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들어가자. 방 안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그때 작은 손이 지안의 볼을 만졌습니다. 하늘이었어요. 엄마, 왜 울어?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거짓말. 엄마 울었어. 하늘은 지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마. 하늘이가 있잖아. 지안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미안해.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집도 맛있는 밥도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날 밤 지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중간중간 기침을 하며 뒤척였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미열이 있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해. 하지만 어떻게? 돈이 없었어요. 일자리도 잃었고 다음 달이면 집에서도 쫓겨나야 했습니다. 지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재계약 거절, 병원에서의 해고, 너무 동시에 일어났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길을 막는 것처럼 문득 며칠 전 말순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싼 코트를 입은 이상한 남자, 하늘을 자꾸 쳐다보던 남자, 설마 그 남자와 관련이 있는 걸까?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누군가 자신과 하늘을 노리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어요. 지아는 잠든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 했어요. 그게 엄마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아는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요. 며칠 뒤 지아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주면 이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일단 짐부터 정리하자고 생각했어요. 옷가지를 박스에 넣고 하늘의 장난감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짐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늘은 구석에 앉아 엄마가 짐 싸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로 가? 아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거야. 걱정 마. 거짓말이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아니 그 이상인 것 같았어요. 지아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승용차 2대가 골목에 멈춰 서 있었어요.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4명이었습니다. 지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지? 남자들이 반지하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쿵, 쿵, 쿵. 서지안 씨 계시죠? 문 열어주세요. 지아는 하늘을 뒤로 숨기며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을 열지 않으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검은 정장의 남자 4명이 좁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뭔 일이세요? 맨 앞에 선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서지안 씨, 저희는 강성그룹에서 나왔습니다. 강성그룹. 그 이름에 지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 남편의 집안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남자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현금이 가득 든 봉투였습니다. 부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이 장례를 위해서요. 아이를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부족함 없이 키워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이를 맡기라니요? 아이는 강씨 집안의 핏줄이니까요. 지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늘이 현도의 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서지안 씨, 저희가 모를 것 같습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아이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 돈은 위로금이에요. 싫어요. 안 줘요. 하늘이는 제 아이예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지안 씨, 좋게 말할 때 받아요. 부회장님이 원하시면 어차피 데려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가능해요. 협박이었어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요. 하지만 남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 어딨어요? 그냥 데려갈게요. 남자 중 한 명이 지안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어요. 하지 마요. 들어오지 마요. 지안이 막아섰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아이가 지안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하늘에게 손을 뻗었어요. 애기야, 아저씨랑 가자. 싫어요. 하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아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소리쳤어요. 손대지 마요. 그 순간이었어요. 골목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요. 현도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골목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코트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현도는 남자들 사이를 밀치고 지안과 하늘 앞에 섰어요. 뭐 하는 짓이야? 현도가 남자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당황한 빛으로 바뀌었어요. 부회장님? 누가 시킨 거야? 아버지야?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장 물러나.
현도의 눈빛이 싸늘했어요. 남자들은 결국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때 작은 손이 현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하늘이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현도에게 매달렸어요. 무섭다는 듯이, 살려달라는 듯이. 현도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괜찮아.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하늘은 울음을 그치지 못하면서도 현도의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왜 여기 있는 거지? 하늘은 왜 저 남자에게 저렇게 매달리는 거지? 현도가 일어나 지안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7년 만이었어요. 현도는 남자들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돌아가. 아버지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남자들은 물러났습니다. 검은 승용차들이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현도가 다시 지안을 바라보았어요.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요. 저 사람들 또 올 거예요. 아버지가 포기할 뿐이 아니니까. 일단 피해야 해요. 지아는 하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현도의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엄마, 이 아저씨 무서운 사람 아니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지아는 급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하늘의 옷가지와 약간의 생필품. 현도의 차가 골목 앞에 섰어요. 지아는 하늘의 손을 잡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지하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3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 지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운전석에 앉은 현도가 백미러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감, 걱정, 그리고 결심. 현도는 핸들을 꽉 잡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아버지와 맞서야 한다. 그리고 저 아이와 저 여자를 지켜야 한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세 사람의 운명이 이제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떨어질 수 없는 끈으로요. 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타고 다시 국도로 접어들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 속에 논밭과 산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은 지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에 지쳤는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운전석의 현도가 대답했습니다. 시골이에요. 제가 어릴 때 자주 가던 곳이에요. 거기라면 안전할 거예요. 시골이라니.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어디든 좋았습니다. 저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아버지도 모르는 곳이에요. 걱정 마세요. 현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지아는 현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달라졌을 줄 알았는데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성숙해 보일 뿐이었어요. 왜 나타난 걸까?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걸까? 궁금한 게 많았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2시간쯤 지났을 때 차가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이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 멈췄어요. 도착했어요. 현도가 말했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어둠 속에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한옥 같기도 하고 창고 같기도 했어요. 건물 앞에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성목 공방. 지안이 간판의 글씨를 읽었어요.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곳이에요.
돌아가신 뒤로 비어 있었는데 가끔 제가 와서 관리하고 있어요. 현도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잠든 하늘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어요. 아이는 깨지 않고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도가 건물 문을 열었어요.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 냄새도 조금 섞여 있었어요. 현도가 불을 켰습니다. 낙지만 정갈한 공간이 드러났어요. 나무로 만든 가구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 탁자, 선반. 모두 손으로 직접 만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목공 일을 하셨어요. 여기서 가구도 만들고 사람들한테 목공도 가르치시고 현도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하늘을 방 한쪽에 있는 작은 침대에 눕혔어요. 낡았지만 깨끗한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지아는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았어요. 미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파 보여요. 현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즘 계속 기운이 없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근처 병원에 데려가요. 여기서 30분 거리에 큰 병원이 있어요. 현도가 말했어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현도를 바라보았어요.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물었습니다. 참고 있던 질문이었어요. 현도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이니까요. 지안의 눈이 커졌어요.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알았어요. 시장에서 아이를 보고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현도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이혼할 때 왜 말 안 했어요? 현도가 지안을 바라보았어요. 지안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해서 뭐해요? 어차피 저는 그 집안에 필요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 지안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알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지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더 말 못했어요. 제가 임신한 걸 알면 그쪽에서 가만 안 둘 거잖아요. 아이를 빼앗길까봐 무서웠어요.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현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안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미안해요. 현도가 겨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아버지 말만 듣고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현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하늘이 기침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했어요. 하늘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지아는 아이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아이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지아는 이불을 끌어올려 아이를 덮어주었어요. 현도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니. 6년 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저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현도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공방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이었어요.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이곳에 자주 왔었어요. 할아버지는 현도에게 나무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해. 정성을 들이면 들인 만큼 결과가 나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현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저 아이와 저 여자를 지키겠다고. 아버지가 무슨 수를 쓰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목공방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현도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강성목 공방.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이곳이 이제 세 사람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고. 밤은 깊어가고 시골의 고요함 속에서 세 사람의 첫 번째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직 앞날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세 사람은 안전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도는 하늘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작은 병원은 아니었지만 서울의 대형 병원에 비하면 규모가 작았습니다. 하늘은 밤새 열이 내리지 않았어요. 기침도 심해졌고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하늘을 데려갔어요. 지아는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다렸습니다. 현도는 그 옆에 서서 초조하게 복도를 바라보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지안이 벌떡 일어났어요. 네, 제가 엄마예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지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의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선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간이요? 그게 무슨...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약물 치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생체 간이식이 필요해요. 생체 간이식. 그 말에 지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식이요? 그러면 누가 간을 줘야 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 적합한 공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지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현도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검사받을 수 있습니까? 네, 부모님 두 분 다 검사해 보시죠. 검사 결과는 이틀 뒤에 나왔습니다. 지아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혈액형은 맞았지만 다른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도는 최적의 공여자로 판명되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강현도 씨가 가장 적합합니다. 수술을 진행하시겠습니까? 현도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겠습니다. 그 순간 현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강 회장이었어요. 현도야,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아버지, 비자금 수사건으로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조사 대상이래. 당장 올라와. 현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비자금 의혹. 사실 현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려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것도요. 아버지,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뭐? 제 아이가 아픕니다. 간이식 수술을 해야 해요. 제가 간을 줘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미쳤냐?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 여자한테 속은 거 아니야? 그게 정말 내 아이라는 증거가 어딨어? 유전자 검사했습니다. 제 아이 맞아요. 그래도 안 돼. 내가 쓰러지면 회사는 누가 맡아? 가문은 누가 지켜? 현도는 눈을 감았어요. 가문, 회사, 평생 그것만 들어왔습니다. 그것만 지키라고 교육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중환자실에는 자신의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아이. 아버지. 현도가 입을 열었어요. 저 회장직 내려놓겠습니다. 뭐라고? 회사도 재산도 다 포기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강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현도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알아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현도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병원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현도는 변호사를 불러 서류를 작성했어요. 부회장직 사임서, 그리고 전 재산 사회 환원각서.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부회장님,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각 다 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현도는 서류에 사인했어요. 펜을 놓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수술 전날 밤 현도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러 개의 관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어요. 작은 몸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지안이 옆에 다가왔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위험한 수술이라고 하던데. 현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할 거 없어요. 제 아이니까요.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현도는 유리창에 손을 대었어요. 하늘아, 아빠가 꼭 살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다음 날 아침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도는 수술대에 올랐어요. 마취가 들어가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후회 없다.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지아는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두 사람 다 살려주세요. 손을 꼭 모은 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지아는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두 분 다 상태 양호합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현도는 각각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지아는 두 사람의 병실을 오가며 밤을 샜습니다. 하늘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의사가 경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현도도 마취에서 깨어났어요. 아직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눈을 떠서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요? 첫 마디가 그것이었어요. 지안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대요. 수술 잘 됐대요. 현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아는 현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현도는 대답 대신 지안의 손을 살짝 쥐어주었습니다. 지안은 두 사람에게 동시에 생명을 비쳤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하늘에게는 살아줘서 고맙다고, 현도에게는 하늘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이 두 사람이 있어서 자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중환자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세 사람의 삶이 이제야 진짜로 시작되는 거라고. 회사도 재산도 화려한 직함도 다 사라졌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살아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 후 석 달이 지났어요. 하늘은 건강을 되찾았고 현도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시골의 강성목 공방 근처 조용한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도는 할아버지의 목공방을 새로 단장했어요. 낡은 지붕을 고치고 벽에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새 간판을 달았어요. 하늘목 공방. 지안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왜 하늘목 공방이에요? 강성목 공방 아니었어요? 하늘이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할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하늘이 현도의 바지를 붙잡고 물었어요. 아빠, 내 이름이야? 응, 내 이름이야. 예쁘지? 하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늘목 공방은 중고 가구를 수리하는 곳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버린 의자, 오래된 서랍장, 다리가 부러진 탁자, 그런 것들을 가져오면 현도가 고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문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거기 목공방 아저씨, 손이 야무져. 버릴 뻔한 장롱을 새 것처럼 만들어줬어. 하나둘 손님이 늘어났어요. 현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못을 박고 사포로 표면을 문질렀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할아버지가 낡은 의자를 가져왔어요. 이거 우리 마누라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거야. 50년 됐어. 현도는 의자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고쳐드릴게요. 일주일 뒤 의자는 새 것처럼 다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는 의자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아는 공방 옆에 작은 코너를 만들었어요. 간단한 반찬과 국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계란말이. 특별한 건 없었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어요. 아줌마, 오늘 반찬 뭐 있어?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있어요. 지아는 음식을 담아 건네며 웃었어요. 손님이 나가고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목공방에서 현도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옆에는 하늘이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지안에게는 기적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늘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마을에 있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하늘은 곧장 목공방으로 왔어요. 아빠 나왔어. 하늘이 왔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 수진이랑 술래잡기 했어. 하늘은 가방을 내려놓고 작업대 옆에 앉았습니다. 가끔은 바닥에 떨어진 못을 줍거나 사포를 건네주었어요. 아빠, 이거 줄까? 응, 고마워. 현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익숙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말순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할머니. 말순 할머니는 시장에서 떡과 과일을 한 보따리 들고 왔어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목공방, 지안의 반찬 가게, 마당에 널린 빨래. 여기 참 좋다. 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 할머니는 목공방 쪽을 바라보았어요. 저 사람 표정 봐. 서울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편해 보여. 지안도 현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돈이 다가 아니야. 사람은 자기한테 맞는 자리가 있는 거야. 저녁이 되었어요. 하늘이 학교에서 돌아왔고 말순 할머니가 가져온 떡으로 간식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 떡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우리 하늘이 많이 컸네. 할머니는 하늘의 볼을 만지며 웃었어요. 해가 지고 할머니는 돌아갔습니다. 세 사람은 저녁을 먹었어요. 지안이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특별할 건 없었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응? 뭐 그렸어? 우리 가족. 엄마, 아빠, 나. 하늘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지아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늘아, 이거 정말 예쁘다. 현도도 그림을 보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잘 그렸네, 하늘아. 아빠가 액자 만들어줄까? 진짜? 응. 나무로 예쁘게 만들어줄게. 하늘은 신이 나서 박수를 쳤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일찍 잠들었어요. 지아는 아이 옆에 누워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현도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뭐 봐요? 별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여기는 별이 참 많아요. 지안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 안 해요? 다 버리고 여기 온 거. 현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도 안 해요. 오히려 왜 진작 이러지 못했나 싶어요. 현도는 지안을 바라보았어요. 저 사실 회사에 있을 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했고요. 그렇게 번 돈이 뭐가 됐나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현도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아침에 눈 뜨면 고쳐야 할 의자가 있고 저녁에는 하늘이랑 같이 밥 먹어요.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요. 현도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행복해요. 정말로. 지안은 현도의 손을 잡았어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막막했어요. 내일 뭘 먹을지, 월세는 어떻게 낼지, 그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아침에 눈 뜨면 현도 씨가 옆에 있고 하늘이가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곁에 있어줘서. 지안이 말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하늘이를 낳아줘서, 기다려줘서. 현도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직함도 큰 회사도 없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함께 웃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가구들이 새 주인을 찾아가듯 세 사람도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늘목 공방의 불빛이 밤새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세 사람의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봄이 두 번 바뀌는 동안 하늘목 공방의 간판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시골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하늘이 아빠 목공방이라고 불렀고 길 잃은 가구들은 하나둘 그곳으로 모여들었어요. 다리가 부러진 식탁, 페인트가 다 벗겨진 서랍장, 서랍이 안 열리던 장롱. 현도의 손을 거치면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이 되어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안의 반찬 코너도 조금씩 단골이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뭐 있어요? 오늘은 시래기 된장국이랑 고등어 구이 있어요. 밥은 꼭 든든하게 드셔야 해요. 허리 굽은 할머니에게도, 혼자 사는 노인에게도, 퇴근길에 들른 기사 아저씨에게도 지안은 같은 말투로 밥을 내어놓았습니다. 밥값을 못 낼 때도 있었지만 그런 날이면 지안이 먼저 말했어요. 다음에 주세요. 사람이 배고픈 게 제일 서러운 거예요. 저녁이 되면 하늘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문 여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목소리가 공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하늘이 왔네. 오늘은 어땠어? 응. 오늘 발표했는데 선생님이 잘했다고 했어. 하늘은 가방을 내려놓고 작업대 근처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오늘은 현도가 버려진 서랍장을 손보는 중이었어요. 삐걱거리던 서랍이 사뿐히 들어맞자 하늘이 두 손을 모으고 박수를 쳤습니다. 와, 또 살았네. 응? 현도가 웃으며 물었어요. 이 의자도 그렇고 저 서랍장도 그렇고 버려졌는데 아빠가 또 살려줬잖아.
그래서 또 살았다고. 현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나무 위에 얇게 뿌려지던 톱밥이 잠깐 빈 허공에 흩어졌다 다시 내려앉았어요. 그래. 버려진 줄 알았는데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사람도 그래. 하늘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사람도 버려졌는데 또 살 수 있어? 현도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는 그동안의 시간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래, 사람도 그래. 틀림없이. 현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줄 알았는데 다시 기회 오는 사람도 있고 혼자인 줄 알았는데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그런 거야. 하늘은 그 말을 듣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거네. 엄마도 아빠도 나도. 그 말에 지안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부엌에서 두 사람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눈가를 훔친 뒤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에는 봄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작은 평상 위에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구운 고등어에서 난 향이 마당까지 퍼졌습니다. 아빠 내일 학교에서 학부모 초청 수업 있대. 하늘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랑 아빠 둘 다 가야겠네. 지안이 웃으며 말하자 하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진짜? 진짜 둘 다 와? 그럼. 우리 하늘이 발표하는 거 아빠가 꼭 봐야지. 현도가 장난스럽게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에게는 얼마 전까지 상상조차 못했던 그림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끝 흙길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현도도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백발이 희끗한 노인이었습니다. 가지런히 다려진 양복, 빛바랜 지팡이,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강 회장이었습니다. 마당 끝에 선 노인을 본 순간 현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본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회장님 혹은 그분이었는데 오늘은 말이 달랐어요. 강 회장은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던 저녁 햇살이 그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어요. 잘들 지냈냐? 툭 던지듯 나온 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늘은 낯선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적은 없지만 이상하게 조금 닮은 것 같았어요. 저기,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랑 닮았어요. 강 회장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얼굴, 또렷한 눈매, 그리고 이마 아래 살짝 있는 점까지 자신이 젊었을 때 사진 속 얼굴과 이상하리만치 닮아 있었어요. 내가 하늘이냐? 강 회장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하늘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장독대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조용히 흔들렸어요. 아버지, 여기까지 어떻게? 현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회장도 부회장도 없다. 강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검찰 조사받고 재산은 다 정리했다더라. 뉴스에서 봤다.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현도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 너 선택이다.
강 회장이 지팡이를 꼭 쥐었습니다. 나는 평생 돈이랑 회사만 지키면 다 되는 줄 알았다. 그게 가문 지키는 거라고 믿었지. 그의 시선이 하늘 쪽으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근데 막상 다 잃고 나니까 남은 게 없더라. 지아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마당 어디선가 새가 한 번 울고 지나갔어요. 조용한 시골 저녁의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강 회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다. 현도가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할아버지야. 현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친할아버지. 하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강 회장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서툰 말이었습니다. 평생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올려본 적 없는 사람이 꺼낸 첫 사과였어요. 지안이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단단하게 굳어있던 돌덩이가 아주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버님, 들어오세요. 서 있지 마시고. 지안이 먼저 말했습니다. 밥 아직 남았어요. 많이는 아니어도 같이 드실 만큼은 있어요. 강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집처럼 느껴졌고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된장 냄새, 나무 냄새, 따뜻한 밥 냄새. 그래, 그럼 잠깐. 세 사람과 한 노인이 작은 상을 둘러앉았습니다. 반찬은 많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고등어 한 토막. 하지만 강 회장은 한 숟가락씩 천천히 뜨며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맛 없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아직 서툴러서. 지안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런 밥 참 오랜만에 먹어본다. 도시의 고급 음식점에서는 맡아볼 수 없던 맛이었습니다. 대단할 것 없는 된장찌개 한 숟가락에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밥을 다 먹고 나자 해는 거의 져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주황빛이 길게 늘어졌어요.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다음에 또 와요?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만남인지 아니면 조금씩 함께할 수 있는 시작인 건지 묻는 눈빛이었어요. 강 회장은 아이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의자에만 앉아 서류를 보던 눈이었는데 오늘은 아주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온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건강히 허락하는 데까지는. 하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당 가득 번졌어요. 돌아가기 전 강 회장은 현도와 마당 구석에 잠시 따로 섰습니다. 현도야. 네. 내 선택 이해는 안 되지만 이제는 존중하려고 한다. 현도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버려진 줄 알았을 거다. 아버지가 널 밀어내고 회사에만 너를 끼워 넣으려 했으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사람도 가구처럼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거면 나도 늦게라도 좀 배워볼란다. 현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강 회장은 잠시 현도를 바라보더니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첫 화해는 미안하다라는 말 대신 어색한 고갯짓으로 끝났어요. 차가 떠난 뒤 마당에는 다시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늘은 현도 옆에 와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빠, 응? 오늘 마음이 이상했어. 어떤데? 좀 따뜻한 느낌? 현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아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일 거야. 지안이 마당 끝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인연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버려진 가구도, 버려진 마음도, 버려진 사람도 누군가의 손이 닿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이 작은 시골 마을의 세 사람과 한 노인이 천천히 증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늘목 공방의 불빛이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은 한때 서로를 놓쳤던 가족이 다시 서로를 찾아가는 길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이야기가 되었길 바라며 당신의 하루에도 이 봄빛 같은 평온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또 어떤 순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